이 과목의 이름은 공급사슬 관리고요. 영어로는 Supply Chain Management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혈액을 잘 흐르게 하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우리 과목의 이름인데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뜻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 과목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분야를 이 과목이 우리 분야의 대표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MBA에서 오퍼가 되는 모든 경영대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Operations Management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 저희는 그 이름을 Operation Strategy와 Management Science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Operations Research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요거는 최적화를 의미하는 아주 수학적인 분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10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가장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까요? 생각나는 그런 역사적인 모멘트가 있을까요? 예,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전쟁하는 게임 있죠? 그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수학적으로 최적의 경로와 최적의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이 수학 분야가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100년 전에 1800년도 중후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나타내는 이 과정을 최적화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분야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과학이 쭉 왔다가 이제 와서 보니 기업에 적용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퍼레이션이 되고 오퍼레이션은 결국에는 살림살이를 통틀어서 우리가 전담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매니지먼트의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꼭 운영관리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IT라던가 회계라던가 뭐든지 간에 조금 아주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사용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분야를 사람들이 우리 분야 안에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스콥이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는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프로페셔널 MBA 과목을 위해서는 가장 시니어이신 김보원 교수님과 저 김상원 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이 슬라이드 많이 보여드렸죠. 자, 기업이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투자를 받죠. 그래가지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설비도 사고 필요한 재고들이 있다면 그걸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 인력도 노동력도 고용을 해야 되고 물자도 사와야 되고 수도 전기도 계속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뚝딱뚝딱 이 박스 안에서 뭔가 일어나면 제품이 짠 하고 나옵니다. 그 제품은 품질이 좋고 다양성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편리하고 서비스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딱 내놨는데 그 핸드폰이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고객은 150만 원짜리 비싼 핸드폰을 왜 구입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고객이 느끼는 이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가 150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크니까 내가 150만 원짜리를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의 가치를 그만큼의 효용과 기쁨을 주는 제품인데 회사는 15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 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구매에 결정을 했을 때 나는 남는 장사를 한 건가요? 그렇죠. 훨씬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150만 원짜리 아이폰도 가치를 엄청 크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되게 행복한 소비가 되는 거고 가치를 엄청 크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덜 행복한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 150만 원짜리를 만드는데 150만 원 든 게 아니고 사실은 45만 원 들었는데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팔려고 했더니 진짜 쫙 팔아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계속 이윤을 남기겠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럼 이게 계속 돌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행복하게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이고 이 기업은 계속 이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웃풋을 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낼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부품들을 내가 직접 만들 것인가 외부에서 가져올 것인가 어떤 회사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고 어떤 회사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어떤 회사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제조를 직접 담당하고 그런데 애플 같은 회사는 똑같이 핸드폰을 제조하지만 제조 공장은 가지고 있지 않고 무조건 남에게 위탁해가지고 팍스콘이 대신 만들어주고 그러면 왜 어떤 기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기업은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경쟁 요소를 고려를 해가지고 결론 낸 그런 의사결정들이 우리 눈에 이제 보이고 회사가 갖추어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디스트리뷰션은 아니면 리테일은 어때요? 여러분 삼성 핸드폰을 어디서 사세요? 삼성전자에 가서 사시나요?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즉 삼성전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만든 핸드폰을 대신 팔아줄 수 있는 여러 도매업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기업은 애플 스토어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KT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매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테일을 자기가 해요. 그러면 정말 두 회사의 전략은 다르죠. 이 둘은 엄청나게 다른 이제 운영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의 운영 관리상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고 있는 글로벌리 유명하고 성공적인 기업들은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이 기업들을 분석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굉장한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고민 속에 탄생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연구를 하거나 수업에 쓰기 위해서 케이스로 쓰기 위해서 기업들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퍼레이션스를 게을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굉장한 회사가 된 기업의 사례는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가 기업들이 하는 고민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고 또 그만큼 기업들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에서 특히나 많은 C레벨 분들이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뼈저리게 느끼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야 우리 아파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물이 나왔어. 화장실에 가도 계속 이거 누르니까 물이 나오네 라고 하면서 물을 공급하는 회사를 칭찬하지는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안 나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어쨌든 청소와 같은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청소를 잘 안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혼나요. 그런데 청소를 잘 해놨다고 막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와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오퍼레이션 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기업을 휘청휘청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게 많은 기업들과 심지어 정부에서 이 공급망이 끊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쩔 수 없었지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비용 최적화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기업들이 이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너무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청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물이 3일이 끊기면 정말 우리 삶은 큰일 나는구나를 항상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중요성을 깨달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제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바로 계속 큰 레벨에서 어떻게 하면 이 블랙박스를 디자인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윈윈이 일어날 수 있게 가장 효과적인 기업 구조를 만들어 놓을까. 근데 이 기업 구조를 조금 더 크게 봐가지고 이 공급사슬 전체, 내가 내 제품을 만들어 놓는데 어디서 무언가를 사오고 누구는 내 제품을 위해서 막 광산에서 금속을 캐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제품을 넘기면 누구는 나를 위해서 막 팔아주고, 이 구조 자체를 내가 설정을 해 놓을까. 이 전략적인 이 디자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에서 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 있을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 팔지 못해가지고 넘쳐나는 재고를 핸들을 못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중간에 그 선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최적의 의사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윈윈의 고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겠죠. efficiency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비용을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품질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품질은 프로세스의 품질, 공정의 품질이 있고 제품의 품질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이 참 맛있다. 요건 이제 당연히 제품의 품질이 될 거고,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뭐 몇 분이 오셨어요? 여기서 잠깐 앉아 계시죠? 이름 올려놓고 들어오세요. 앉고 주문하시겠습니까? 물 갖다 주시고 계산하고 내가 먹은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계산이 돼 있고 간단하게 페이하고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 그럼 당연히 프로세스 퀄리티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간을 잘 매끄럽게 해가지고 잘 흐를 수 있게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는 방법. 고객이 기다리거나 제품이 기다리거나 다양한 방식의 기다림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은 플렉서블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니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비용과 복잡하게 운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이폰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아이폰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고 3GS는 그 다음에 나온 거죠. 그게 아마 세 번째, 그게 3번일 거고, 첫 번째 아이폰은 색깔도 딱 하나, 크기도 딱 하나, 메모리만 달랐어요. 이거는 되게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폰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죠. 이거는 이 기업이 이 여러 가지 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핸드폰 사업에 처음 뛰어들어 가지고 몇 개가 팔릴지도 모르고 고객도 모르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했을 때 처음부터 여러 개의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불확실성을 내가 자초한 거고 복잡성을 내가 자초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최소화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숙제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것도 전략적인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의 결과물이 그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환경은 불확실성에 계속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공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전략을 되게 쉽게 떠올릴 수가 있고, 재고를 많이 준비해 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운영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우리가 통계에서 배웠죠. 시그마가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거고, 불확실성의 정도를 줄여주는 게 OM에서 하고자 하는 되게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맞서는 건 항상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비용을 가장 적게 지불하면서 불확실성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가 우리 16주 수업의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불확실에 맞서기 위해서 이 카운터의 개수를 되게 많이 준비해 놓은 기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그런데 카운터의 개수를 적게 갖다 놓으면 고객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휴지를 사고 뭔가 물티슈를 사고 뭔가 생수를 샀는데 생수를 몇 개를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사려고 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불확실하죠. 그러면 이 고객뿐만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주체가 또 뭐가 있죠? 저 뒤에 수많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죠. 제품들이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업은 야, 우리는 고객 만족도를 제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할 거야. 우리 기업은 이렇게 고객들이 기다리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광고를 해가지고 기다림을 줄였습니다. 해가지고 계산대를 엄청 많이 설치해 놨어요. 30개를. 그러면 고객은 기다리지 않죠. 그런데 고객이 많이 없는 경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계산대에 한 분씩 서 있는 그 계산대에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는 거는 제품이 기다리게 하던가 고객이 기다리게 하던가 아니면 고객을 응대하는 이 캐파가 기다리게 하던가 이 세 가지의 기다림으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요거를 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똑똑하게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카운터가 몇 개 정도 있으면 고객이 요 정도 시간 기다리고 바로바로 나갈 거야. 이걸 계산해가지고 적정 캐파의 어느 수준을 정할 수 있겠죠. 또 뭐가 불확실성이 있냐면 뭐가 있죠? 현금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음을 주기도 하고 어음을 받아오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어음을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하기도 하고 내가 줬던 어음을 가져오면서 현금을 다시 주기도 하죠. 이 현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데 내가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어음이 나에게 다시 도래하면 내가 현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 회사가 이번에 흑자를 냈느냐 흑자를 내지 못하고 손해를 받느냐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기업이 때로는 흑자를 냈는데 현금이 없어서 돈을 못 갚고 다른 기업에 팔려나가거나 부도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을 의미하는 게 흑자 도산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회사의 내용이죠? 진로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는 알아요? 예.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로가 지금도 소주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되게 높죠. 돈을 잘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잘 벌어요. 그리고 이거를 산 하이트 맥주도 카스에 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진로 때문에 돈을
꽤 잘 벌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지금보다 술 더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이런 소주를 더 많이 마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부도가 난 그때도 얘는 흑자를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를 투자를 막 하다가 현금이 그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필요할 줄 몰랐던 거죠.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축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태인데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 저축을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니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외의 사실인 건 이런 현금 흐름도 이제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토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것만큼 그런 흥미로운 토픽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오퍼레이션 스트래티지,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전략의 구조를 조금 피라미드 형태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일 꼭지점, 팁톱에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색깔이 있어요. 요거는 이 기업이 어떤 산업군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파는지를 물어보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계를 만드는 회사인지 옷을 만드는 회사인지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인지를 물어보는 걸 더 넘어서 어떤 고객에게 언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퀄리티의 어떤 가격대의 타이어를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가 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팁톱 스트래티지가 이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략적으로 딱 오면 비즈니스 유닛 스트래티지가 그걸 떠받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재무부서에서는 이제 돈을 끌어오거나 돈 관리를 하거나 회계부서에서는 이거를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에서는 또 이걸 막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그 우리가 목적한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떠받들고 있는 게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얘가 결국 그 노란색 팁톱에서 어떻게 했는 성과를 의미한다면 얘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밑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떠받들여 줬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이 호흡하는 방법은 고객이 반응을 했냐 안 했냐, 즉 고객이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가격이 우수하냐, 퀄리티가 좋냐, 고객의 시간을 줄여줬냐, 그리고 다양성을 충족해줬냐, 요거를 얼만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냐, 그래서 고객이 반응하면 결국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맨 밑을 제대로 떠받들고 있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 팁톱 기업의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세워졌냐에 따라서 기업은 완전히 다른 오퍼레이션 전략과 오퍼레이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체국에서 소포나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한통운을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DHL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노란색 팁톱 스트래티지가 다 다른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구조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지점이 엄청나게 많고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트럭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야, 이런 산업군에 있으면 오토바이가 많은 게 정답이야. 아니야, 트럭이 많은 게 정답이야. 아니야, 비행기가 많은 게 정답이야가 정답이 아니고 내가 노란색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알맞게 나는 비행기를 많이 보유하고 거기서 경쟁력 있게 우리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주고 있어.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니? 요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오퍼레이션의 구조와 전략을 평가할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 회사와 요 회사는 그 노란색 팁톱 스트래티지가 비슷한 회사일까요? 다른 회사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기업의 특색은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제품으로 보면?
가격은 어때요? 비슷하고. 디자인은 어때요? 디자인은 좀 다르죠. 타겟하는 연령대는 어떤 것 같아요? 이 둘 다 돈을 나름 잘 버는 회사들인데 그 노란색 스트래티지를 떠받드는 이 맨 밑바닥의 오퍼레이션 구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어떤 유럽 회사이고요. 스페인 회사입니다. 미국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트렌디하고 엘레간트하게 우리는 사업을 해야겠다. 기쁘게 자기가 뽐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저렴하게 사면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게 노란색 팁톱 스트레치지예요. 그러면 디자인을 트렌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얘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되게 뚱뚱한 기업이 되고 이 살을 빼지 못해가지고 기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페인 회사인데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우리가 주로 요즘 시대에 옷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대량으로 사갖고 오면 되는 구조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노란색 팁톱 스트래티지랑 합이 맞는 구조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스페인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스페인에서 만들면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딱 넘기면 한 50명 이하의 요 정도 사람 앉아있는 그 소규모 제조사들을 막 아웃소싱 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쫙 네트워크를 형성해 놔요. 그러면 요 옷 좀 1000벌, 2000벌 만들어주세요. 10,000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쫙쫙쫙 1, 2주 안에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거는 또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빨라요? 흐름이 빨라요? 느려요? 되게 빠르고 더 중요한 건 플렉서블해요. 오퍼레이션 자체가. 얘는 디자인이 트렌디합니까? 안 합니까? 트렌디하지 않죠. 그럼 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너무나 대중적인 좋은 품질의 옷을 조금 디자인은 보링할 수 있지만 정말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미국 기업가가 딱 만든 회사예요.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아까 얘기한 그런 곳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막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올까요? 배를 타고 오겠죠. 배를 타고 오면 이제 몇 달이 걸리는 겁니다. 몇 달이 걸려가지고 미국에 오면 그 시즌은 이미 지나가 있어요. 미국도 사계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디자이너는 뭐를 보고 디자인해야 돼요? 내년을 보고. 트렌디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얘는 애초에 트렌디함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이 노란색 스트래티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울렛이 무슨 뜻이죠? 그 단어 자체 원초적인 뜻이 뭐죠? 배출구죠. 배출구. 아울렛은 배출구거든요. 배출구를 보면 이 건물 하나가 갭에서 결국에는 못 팔아가지고 재고가 쌓여서 헐값에 파는 이른바 창고 대방출이 바로 아울렛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얘 노란색 팁톱 스트래티지에 딱 합이 맞는 이 구조 중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배출구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싸게 옷을 만들어서 티셔츠 한 장을 500원에 만들었지만 12,000원에 팔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비슷한 티셔츠를 얘는 스페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5,000원에 만들어가지고 12,000원에 팔고 있어. 애초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500원에 만들어 온 티셔츠를 누구는 15,000원에 사고 누구는 12,000원에 사고 누구는 8,000원에 사고 했다가 누구는 3,000원에 사고 그러면 이런 오퍼레이션 비용 해가지고 여기서 배출구로 처리하면 나는 큰 손해 보지 않고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될 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얘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의 비즈니스 모델에 A부터 쫙 와가지고 Z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창고 대방출을 안 하겠죠? 창고 대방출을 안 하는 대신 옷 한 벌을 팔았을 때 얘보다 많이 못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얘처럼 해야지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얘처럼 해야지 그만한 트렌디함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노란색의 전략에 따라서 그 운영 구조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 회사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찾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 기준으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전 세계 기준으로 기업 가치, 마켓 캡 기준으로 1, 2, 3등을 쭉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게 1, 2등이 기름이고 3등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슈퍼마켓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월마트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즉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회사가 어딜까요? 매출이 전 세계 1등 어디일 것 같아요? 월마트인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될 만큼 놀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지금 기준으로 largest company rank by revenue잖아요. 1등이 월마트예요. 2등이 아마존이고 3등이 기름 파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4등이 중국에서 기름 파는 시노팩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미국에 수도 없이 많은 월마트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인구 중에 월마트 지점에 1시간 운전하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몇 프로일까요?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미국 인구가 95%가 월마트의 30분 거리에 차로 운전해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생필품을 여기서 사면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1위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 마켓 캡인데 지금도 13위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기준일 거예요. 전 세계 13위. 그런데 정말 그 언저리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테슬라가 있고 TSMC가 있고 브로드컴이 있고 사우디 아람코 메타가 있어요. 거기에 당당하게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월마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도 월마트의 경쟁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K마트고 여기서 이런 회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빨리 뭔가 흐르게 하고 싶고 인벤토리는 부족하지 않지만 가볍게 하고 싶고 왜? 뚱뚱하면 부족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다 결국 비용이라고 했고 그렇게 미련하게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파는 리테일 회사는 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제품들은 팔리지 않는 시간이 되게 오래 갈 수 있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얘는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월마트는 얘를 완전히 아까 얘기한 창고 대방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던 돈이 다 손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해져가지고 이 기업은 이 위치에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요 팁톱 스트래티지가 뭐예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되게 빨리빨리 운영을 하고 가격 경쟁력은 있는데 인벤토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벼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정보의 가치를 너무나 일찍 깨달았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거를 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와중에도 월마트는 우리 기업의 운영 구조 자체를 IT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정보가 흐를 수 있게 우리의 운영 구조를 만들어 놓자. 이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보라색 밑바닥이 떠받들고 있는 그런 운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있는 게 뭐냐? 결국에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고속도로, 특히나 교차로 근방에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고 이 지점의 의사결정은 한번 여기 세운다고 해서 6개월 있다가 여기 장사 안 되는데 여기로 옮겨야겠다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심어놔야 되는 거고, 그죠? 입지를 잘 골라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라면도 팔고 칫솔도 팔고 이런 전자제품도 팔고 시계도 팔고 옷도 팔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파는데, 얘네의 모토가, 월마트의 모토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Everyday low price라고 했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들이 충분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질 수 있어서 물건들이 다 동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농심의 신라면 기사님 매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과, 아니면 모르겠으면 신라면을 때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죠? 그런데 얘네가 한 건 그 둘 다 아니고, 얘네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IT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의 재고 상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에는 좀 모자라는데 여기에는 평소보다 신라면이 많이 남아있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침에 트럭 한 대가 여기에 가가지고 신라면 몇 개만 가져올게요. 그 대신 우리는 이번 주에 치약이 많이 안 팔렸으니 몇 개 드리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제품이 여기에서 몇 개 팔릴까? 여기에서 몇 개 팔릴까? 그리고 가장 최적의 수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출렁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갖다 놔야 우리가 너무 홀쭉하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은 재고 상황을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몇 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죠? 4차. 3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 계셨나요? PC로 대변되는 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정보화 혁명인데, 이게 1984년도, 85년도에는 이런 종류의 컴퓨터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싸요, 비싸요? 지금도 싸지 않죠. 요거는 지금 기준으로 엄청나게 비싸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가치면 이 차를 살래, 자동차를 살래, 이 컴퓨터를 살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 시스템이 깔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얘가 창출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는 엄청나게 높았어요.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막 구매하려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제공하려고 뛰어들고 열심히 제조해서 팔고 있는 회사들이 막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어려웠다 하던 그 시절이 되게 핫하던 시절이 이때입니다. 이때 UT 오스틴의 기숙사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어린 청년이. 근데 그 어린 청년의 이름이 마이클 델이에요. 마이클 델은 제가 알기로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학만 하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마이클 델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고 막 이랬나 보죠. 그래갖고 이 세상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이클 델이 요거를 조금 파악하던 이 시점에 컴퓨터 산업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 조금 볼륨이 커지기 시작하고 많은 기업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 체계가 잡히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이 규격이 생기고 규격화가 되니까 부품을 또 여기저기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용산전자상가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쯤에 돼가지고 구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화가 되고 용산전자랜드라는 게 있고, 마이클 델이라는 학생은, 이 청년은 용산전자랜드에 딱 가가지고 요걸 상황을 쫙 보니, 내가 요것만 조금 어디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 케이스만 요거를 조립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서 팔면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가격의 물건을 만들어갖고 소비자의 손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본 거죠. 그러면 오퍼레이션의 핵심 가치를 보고,
이 마이클 델이 요거를 상품화해서 이 가격에 구현하는데 어떠한 허들이 있을지 그 챌린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이클 델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겠어요? 너무나 많죠?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이에요. 자금. 그럼 얘는 어린 청년이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다. 네? 선입금을 받아요. 저런 방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입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고객님, 먼저 고객님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컴퓨터 70만 원에 만들었는데 사실 분, 그럼 저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믿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품은 제가 조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후에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한 달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이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럼 누가 중간에서 신용만, 믿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요거는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허들입니다. 얘는 주인을 찾아놓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 이유는 뭐죠? 가격 경쟁력이 워낙 훌륭하니까. 그러면 하나는 해결이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더 큰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니를 찾아갔답니다. 소니에 가서 부사장님이 만나줬대요. 그럼 소니가 보니까 이거를 몇 개가 팔릴지 우리 데이터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다 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창고에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얘를 주문이 들어오면 얘를 잘 포장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체국 통해서 소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니터 한 대 값 5,000개를 사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로 계약을 하고 그거에 한 대 값이 된 5,000분의 1을 제가 그때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때그때 돈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소니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소니는 이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이제 잠깐 소니의 입장에서 볼게요. 여러분이 소니의 임원이면 요 딜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응?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럼 월마트하고 똑같은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니 같은 회사에서 모니터를 자기가 안 팔고 월마트에 넘기면 얻는 이점이 뭘까요? 나는 제품을 잘 디자인해가지고 잘 만들고 고장 안 나게 만들고 월마트에 팔면 나의 숙제는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잘 돌아가게 하면 나의 고객은 월마트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나의 팁톱 스트래티지와 보라색 스트래티지의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숙제를 하기 싫은 거예요. 골치 아픈 숙제를. 그런데 애플처럼 내가 직접 만들겠다 하면 아까 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숙제를 내가 또 떠안아야 돼요. 이거는 나에게는 불확실성이고 리스크가 되는 거고 그것은 곧 나에게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비용을 제조사가 짊어지는 게 이 당시에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소니 부사장은 이 마이클 델의 제안이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 델이 젊어가지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설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아까 우리 월마트와 비슷하게 정보의 가치가 예전에 소니가 흔하게 거래를 하던 그 비즈니스 프랙티스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이 정보, 고객이 이번 주에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고객이 몇 살처럼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어떤 루트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주문을 하게 됐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소니가 막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팔리는 이 트라젝토리를 보면 이제 5,000개를 한 번에 만들어 갖고 리스크를 테이크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도 봐가면서 만들고 내보내고 만들고 내보내고 하면서 이 흐름을 따라서 준비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한 게 얘가 오더를 공유하겠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소니 부사장도 그때를 회상하면 그 당시에는 흔하게 있는 그런 계약의 조건이 아니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워낙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볼륨이 확 늘었대요. 확 느니까 소니도 거기에 덩달아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약간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위기보다는 기회였던 거였고 나중에 사후로 평가를 해보니 그거를 우리는 용감하게 테이크해가지고 아주 잘한 결정이다라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오퍼레이션 전략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는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카이스트 MBA 학생에게 오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고 린 오퍼레이션,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등이 있어요. 이런 토픽들을 이야기하는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제외하고 이 빨강색은 대부분이 기업 하나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OM과 SCM 두 과목을 따로 강의를 할 때는 OM에서는 요 빨강색, 여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여기를 가볍게 터치만 하고 SCM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전반부에 얘네들을 딜리버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카이스트 MBA에게도 오퍼를 합니다. 여러 개의 기업 간의 문제들을 보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SCM 과목에서는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 과목에서는 이 둘을 특징을 잡아가지고 제가 설계하기로는 이 모두를 커버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 부분이 전반부에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여러분께 논의를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이제 펌과 펌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인터펌 레벨의 그런 오퍼레이셔널 디시전을 서플라이 체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과목을 내용들, 토픽들을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딜리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 과목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PMBA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한 이런 과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편하게 해볼게요.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